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슈왑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다보스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열리죠. 다보스라는 스위스의 한 작은 휴양지 마을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정치, 경제, 사회 각종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들어서 세계의 문제, 현안을 논하는 그런 클럽, 다보스 클럽의 의장이었던 이 클라우스 슈밥은 현재를 관찰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산업혁명 4.0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점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선행학습을 시키는데, 그리고 특히 막 컴퓨터 코딩 이런 거, 왜냐하면 그쪽이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뭔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공계 쪽의 전공,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세분화된 전공만 생각하시면서 몰아가시는데, 제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선과 금이 그대로일까? 여전할까를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백소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변동해가는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부모 되기의 과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그리고 또 가장 아이들에게도 훌륭하게 잘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4세대 엄마 혹은 4세대 부모 되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세대 엄마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얼른 그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5차 산업혁명이 되면 5세대 부모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과학혁명 기술이 발달해 감과 동시에 우리 부모됨도 자꾸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가 된다는 건 원론적으로 같은 거 아닐까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을 잘 지지해주면 되는 걸 텐데 사회 변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아마도 드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야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제도라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고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덕분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그 자연 안에서만 그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의 산물로 그렇게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란 뜻이죠. 자연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은 늘 항상 한결같죠. 사자가 어떤 개별 사자가 갑자기 나는 육식이 너무 싫어. 피 흘리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채식주의 사자가 되겠어. 이런 결심을 하는 사자는 아직까지 한 개체도 발견이 되지 않았죠. 자연은 언제나 이렇게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직 인간, 우리가 과학적인 종으로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이 사피엔스라는 말이 지혜로운, 슬기로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무언가를 상상하고 만들어낼 줄 아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을 가진 성과물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도 만들어냈습니다. 제도라는 말이요.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하고 있는 같이 살기의 방식. 이걸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항상 같은 건 아니었던 거죠. 예전의 전통사회는 신분제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도 역시 제도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서로의 그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제도이고, 그거를 암묵적으로 합의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같이 살아갔던 거죠.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많은 그 분들이 애매하게 여기실 땐 예화를 드는 게 확실한데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 현대의 민주주의제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남자가요, 혹은 힘이 더 센 사람이요, 이렇게들 대답을 하실 텐데요. 근데 전통사회라면 아마 남자냐 여자냐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란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인이요 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남자가 만약 도련님이고 여자가 하인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성별보다는 신분의 차이가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제,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제, 이렇게 제로 끝나는 말들, 이걸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뀔 때마다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아이들을 그 사회 제도 안에서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오직 인간만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제도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제도 파악해야죠. 우리 제도에서 무엇이 살아남는데 유익한지, 어떤 것이 더 우리 내 아이의 성품 중에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요, 한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처음으로 사회화를 시키는 존재,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그게 부모라면 사실은 부모야말로 제도 그 자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95년에 시인의 감수성을 가진 한 시인이, 여자이면서 시인이면서 엄마였던 한 분이 엄마의 마음을 제도라는 이름을 담아가지고 시를 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그 시집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시집에서 그 부모됨을 제도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읊었어요.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제 오늘 강의에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라는 시인의 제도라는 시입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색칠, 공부책을 칠한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강물도 있다. 아이는 금 밖으로 자신의 색칠이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누가 그 두려움을 가르쳤을까? 금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비도, 꽃도, 구름도, 강물도 모두 색칠하는 선에 갇혀 있다. 엄마, 엄마, 크레파스가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아이의 상냥한 눈동자엔 겁이 흐른다. 온순하고 우아한 나의 아이는 책머리의 지시대로 종일 금 안에서만 칠한다. 내가 엄마만 아니라면 나 이렇게 말해버리겠어. 금을 뭉개버려라, 랄라. 선 밖으로 북북 칠해라. 나비도, 강물도, 구름도, 꽃도 모두 폭발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랄라. 선 밖으로 꿈틀꿈틀, 뭉게 꽃 피어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랄라. 나 그토록 제도를 증오했건만 엄마는 제도다. 나를 묶었던 그것으로 너를 묶다니. 내가
그 여자이고 총독부다. 엄마를 죽여라. 랄라. 아마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모 되기 잘해보려고 시청하고 있는데 엄마를 죽여라. 여기서 엄마라고만 했지만 부모를 죽여라. 더군다나 뒤에 랄라라는 말까지 들려있는 것이 이런 반어법이라고 하고 역설이라고도 하죠. 훨씬 더 무섭고 두렵고 슬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아이가 산다는 뜻인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제도가 너무 강한 거잖아. 금 밖으로 나가서도 과연 삶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은 주변에 같은 부모님들끼리도 행하시고 또 이야기들을 고민하시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금 안에서 칠하는 게 맞아. 그래야 네가 살아남아. 그래 그리고 꼼꼼하게 칠해야 돼. 그래야 교실 뒤에 자란 어린이의 그림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인의 감수성으로 아니면 팔쩍팔쩍 뛰는 생명력을 가진 한 개인으로 신앙인으로 우리는 아니야 넌 난대로 살아. 너의 태어난 재능 그대로를 발산하면서 살아. 어떻게 한 생명체가 금 안에 갇힐 수가 있겠니? 이 제도가 너를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가슴 뛰고 네가 너무 하면은 그냥 생명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그 폭발하는 생명력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 둘 사이에서 아마 갈등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낭만적인 이야기만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학도 전공했지만 사회학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 변동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낭만적인 꿈을 꾸다가 그냥 꿈과 함께 생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많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절은요, 제도가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새로운 선을 상상하고 만들고 그려내야 할 시점이 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예전에 그려놓은 선을 색칠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거 자체를 즐기는 친구들한테까지 다른 걸 시도하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금 안에서 꼼꼼하게 칠하는 것 자체를 답답해하거나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거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될 이 시점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잠재력과 또 하나님께서 저는 모든 인간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늘이 내려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재능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으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천재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지지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거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4차가 있다면 1차, 2차, 3차도 있는 거죠. 산업혁명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화라는 말을요,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생물 동력 자원에 의한 기계재 생산. 어떻게 외웠냐고요? 예, 많이 가르치다 보면 외워집니다. 즉, 생물 동력 자원이 아닌 거예요. 옛날의 전통사회에서는요, 동력 자원, 즉 일을 하는 농경을 하고 아마 수렵 채집 때부터 그랬겠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생존 가능한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동력 자원으로 생물이 필요했습니다. 인간, 소, 나귀, 낙타 다 생물이죠. 생명체를 가진 동물들은 그리고 사람 포함해서요. 이를 쉴 새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잠도 자야 되고요. 물도 마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먹을 것도 먹어야 돼요. 근데 무생물 동력 자원이 나왔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그리고 제도적 상상력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1차 동력 자원은 증기였습니다.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를 위시해서 인터넷 기반된 그런 정보 매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더 이상 사람이 단순히 반복되는 그런 물리력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 인간의 경쟁력이 더 이상 힘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천하장사 씨름대회 이런 거를 어린 시절에 보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텔레비전 이렇게 딱 틀면요. 막 굉장히 막 힘이 좋은 그런 남자분들이 모래판에 등장을 해서 힘 자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합니다. 어느 순간 사라졌죠. 네, 우리는 더 이상 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무거운 거 드는 거 이제 기중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뭐 가죽 오락관 이런 게 나오더니 거기에서요, 암산을 정말 잘하는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막 숫자를 쫙 써 있는데, 예, 그거를 눈으로 쫙 보면서 암산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옆에서는 막 주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딱 숫자가 맞으면 막 박수를 치는, 네, 그런 광경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왜 옛날에는 힘 자랑을 하는 걸 저렇게 많이 틀어주더니 요즘에는 외우고 외운 것들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하는 것들을 좋은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거지? 나중에 사회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즉, 물리적 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사회, 즉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경쟁력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지식 혹은 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단순한 물리력은요, 기계로 다 대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기계는 쉬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생산성이 막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 영어로는 modern이라고 하죠. 근현대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 요즘의 시민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 감정은 나는 기계인은 다 평등한 개인이고 우리는 모두 주권을 가져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도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존재로서, 즉 노동력을 단순히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많이 필요가 없어진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라는 상상력도 사회 안에서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산업혁명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어요. 어떤 개인의 삶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제도의 어떤 변화도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근데 3차 산업혁명 이후에 4차로 진입하면서 뭐 1, 2차, 3차가 얼추 비슷하게 결국은 지성이라는 부분을 놓고서 점점 더 고차원적인 지성, 돈이 더 되는 지성, 경쟁력이 있는 지성, 업데이트 되는 지성, 이렇게 결국은 앞에 수식어만 바뀌지 지성이라는 부분이 키워드라면,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성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냥 뭐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해라. 예, 공부를 더 많이 시켜서 경쟁력 있게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4세대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겠네요. 4세대의 금은 예전에 만약에 뭐 인문학이라던가 뭐 사회학이라던가 이런 학문적인 것들이 조금 필요한 시절이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 소위 말하는 뭐 유비쿼터스, 그쵸? 뭐 유전공학, 기계공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인터넷처럼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이 모든 기계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활 세계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절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전문 인력이 되게 기르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바꿔놓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인간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많아질 것이며 인간은 마치 예전에 물리적 노동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지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주 단순한 도구적 지성을 벗어나서 아주 평화롭게 아주 창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술혼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창조적 지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지성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학자가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슈왑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다보스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열리죠. 다보스라는 스위스의 한 작은 휴양지 마을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정치, 경제, 사회 각종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들어서 세계의 문제, 현안을 논하는 그런 클럽, 다보스 클럽의 의장이었던 이 클라우드 슈밥은 현재를 관찰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산업혁명 4.0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점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고요? 완전한 회의론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살짝, 왜냐하면 인문신학자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낙관론이 100% 신뢰할 만한 것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입장으로 막 그 호소해서 이끌고 가기보다는 판단하실 수 있도록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려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저보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기계의 출현. 즉 기계가 드디어 생각이라는 부분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즉 물리적 힘을 기계에 양도하고 인간이 지성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그 시절의 종착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단순한 생각들, 단순한 암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도구적 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들 있죠. 하다못해 법관들도요. 법전 얼마나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고 자격증 따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왜 하시는 거죠? 내 머리에 다 들어있어야 그래야지 각종 사례들이 있을 때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 영역에 있어서 모든 지식이 내 머리에 있어야 그래야 강의할 때에 적절하게 나와서 그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그 어떤 컨텐츠 면에서의 지식들을 인간보다 더 많이 빠르게 압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계들이 출현을 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였나요? 예, 그 바둑등 사건이 저희들한테는 세간의 관심이기도 하고 일종의 충격이기도 했었죠. 이기고 지는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알파고는요, 인간에게 바둑이라는 놀이가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들과 데이터를 다 그 안에 담고서 그걸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바둑을 두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빠르게 정보의 양과 정보의 처리 속도가 인간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이 상황에서는 과연 인간이 지금의 이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 자녀들 보면 선행학습 어마어마하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나은 지식, 더 전문 지식, 더 경쟁적인 지식을 쌓게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쓰시는데, 이런 그 강의에서 제가 이 세속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끌이란 말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우리 집 가게의 예산 중에서
막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선행학습을 시키는데, 그리고 특히 막 컴퓨터 코딩 이런 거, 왜냐하면 그쪽이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뭔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공계 쪽의 전공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세분화된 전공만 생각하시면서 몰아가시는데, 제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선과 금이 그대로일까? 여전할까를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 경우에 저희가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약간 뒤로 물러서서 지금 우리의 선과 금 이 안에서 계속 우리의 사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 요즘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미분적분 반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대요. 제가 아는 데는요, 임산부 미적분반도 봤어요. 조기교육 시키신다고요. 엄마들이 7, 8, 9개월 된 애기 엄마들이 수학 문제 풀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수학머리를 갖게 하겠다고. 사랑이죠. 분명히 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제도 안에서 도태되지 않고 경쟁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나 엄마만 아니라면 이렇게 안 하겠어.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인 걸 알겠는데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공적일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포문을 여는 이 시점에서 엄마들, 아빠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